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는 그 올기형 1권이에요. 1권 195페이지 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10일 동안 기록형 기본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작년 같으면 특별법을 제일 마지막에 3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앞에 3일로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특별법을 마지막에 붙이다 보니까 그 앞에 수업하던 진도가 좀 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에서 가장 비중 둬야 되는 특별법인데 앞에 거 진도가 좀 밀리고 하다 보면 이제 뒤에 거 이제 좀 특별법을 좀 날림이란 좀 표현은 그렇고 너무 빨리 진행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집중도가 떨어지고 좀 소홀하게 돼서 좀 중요한 특별법을 아예 그냥 앞에 몰아가지고 약간 특별법 특강실 약간 독립시켜가지고 강의 성격을 이제 3일 몰고 나서 4일차부터 약간 이제 나머지 기록형 기본 강의를 차근차근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강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강의 10일짜리 한 것 중에서 앞에 3일 부분만 떼가지고 아마 특별법 특강으로 따로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특별법 특강만 따로 인강 들으시는 분이든 전체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이든 뭐 수업 진행에 있어가지고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교재 같은 경우는 1권하고 2권이 동시에 지금 공지돼 있죠. 그래서 4일차부터 이제 기록형 기본 강의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기록 강의 자체라는 게 어떤 형법 형소 강의와 달리 약간 문제풀이 방법이나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기본 강의를 하더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기출문제 예시 기록을 실제로 실물로 보면서 좀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출문제집인 2권까지도 메인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그 앞에 지금 오늘부터 하는 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 특별법 특강 듣고 하시는 분들은 1권 교재만 가지고 지금 이 수업을 따라갈 거니까 그 2권 교재 참고하는 건 최대한 좀 지양하고 약간 1권 교재 가지고 좀 통으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한 3일차까지 특별법 부분까지는 1권 위주로 진행되는 거고 4일차부터는 2권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어떤 수업이든 마찬가지로 시험장용 법전, 그러니까 법전도 좀 시험장용으로 들고 다니세요. 특히 특별법 할 때 그 시험장용 법전 뒤에 있는 뭐 죄명계획도 한 번씩 찾아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무겁더라도 시험장용 법전으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진도로 들어가죠. 자, 195페이지로 가요. 일단 펴두시고. 그래서 이제 기록형 기본 강의니까 이제 기록에 대한 전체 개관이나 어떤 쟁점 분류나 어떤 기록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집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좀 4일차에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4일차로 몰아가지고 진행하고,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특별법 위주로 해가지고 3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5페이지 특별법 정리고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권 교재에 뭐 그렇게 교재 두껍지 않죠. 왜냐면 기록 교재는 이렇게 두꺼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형법하고 형소법에서 실체법, 절차법 필요한 내용은 다 공부를 끝낸 거기 때문에 기록형 교재에서 뭐 실체법, 절차법을 그렇게 막 많이 포함시킬 거 없어서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재 자체는 상대적으로는 얇게 나가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특별법이 한 절반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특별법 교재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게 결국 이 교재에 그냥 특별법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절반 이상 따로 떼가지고 교재를 만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교재로 공유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특별법 수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변시용 특별법이었다. 우리가 형제실이나 특히 검찰 실무 대비용으로 특별법을 공부하는 거랑, 그러니까 실무 과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호사 시험용으로 이제 변시 기록이랑 이제 사례에서도 특별법 나오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용으로 특별법을 공부하는 거랑 약간 공부 분량이나 방향이나 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그야말로 딱 변호사 시험용으로 딱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검찰 실무나 형사재판 실무 준비함에 있어서도 뭐 이 정도 특별법, 지금 우리가 이 3일 동안 다룬 특별법 가지고도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은 법을 볼 때, 뭐 똑같은 조문이나 판례를 볼 때 어디까지 볼 건지, 어떤 식으로 좀 방점을 찍어야지 볼 건지, 과목의 특성에 따라 좀 설명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 1순위는 변시 대비로 하는 거고, 이제 형사재판 실무나 검찰 실무용으로 좀 더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추가 설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해 두시고, 참고로 재판 실무나 검찰 실무 할 때 특별고 공부하는 게 좀 더 분량 같은 게 많고 좀 추가로 봐야 할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변호사 시험 기록용으로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시용으로 특별법 공부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한데 엄청나게 뭐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부정수표 단속법 로마자 1번 달아놨죠. 전체 개관을 간단히, 특별법에 대한 개관을 간단히 하면, 자, 변호사 시험용으로 특별법 공부를 하면 약간 이제 딱 수업용 분류 정리인데, 이제 공부 방향에 있어서, 공부 전략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분류를 하면 좋냐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해. 꼼꼼하게 봐야 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고 정리하고 교재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형법 총론이고 강론이고 형법 강론에서 개별 범죄를 배울 때 완급 조절을 해서 공부하죠. 기본 강의 때부터. 개인적 법이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이 특히 개인적 법익에서 우리가 중요한 범죄들 있죠. 당장에 뭐 살인죄, 상해죄니 특히 재산범죄라고 하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요? 조문부터 읽고 그 조문 분석해가지고 구성요건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판례와 중요 사례 쟁점까지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서 교재 정리까지 꼼꼼하게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 파트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사회적 법익에서 일수와 수리해제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하죠. 뭔가 시험에서도 중요도가 떨어지고 실무에서 중요도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그냥 스킵하고 안 보고 넘어가거나 그냥 이런 죄들은 조문이나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정도 하고 넘어가는 범죄들 있잖아요. 그럼 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변시용으로 특별법, 출제 가능한 영역에서 특별법이 딱 어느 정도 범위를 한 적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횡령배임 공부하듯이 말 그대로 조문 분석부터 해가지고 중요 판례 쟁점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꼼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파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특별법 공부를 변시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3일 동안 공부하는 거에서 한 이틀 반 정도, 이틀 정도 메인 공부는 이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 되죠. 완급 조절해가면서. 자, 그 다음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냥 존재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따로 수업도 듣고 별도로 교재도 있어야 되고 꼼꼼하게 따로따로 막 중요 횡령배임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군으로 그냥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법이다라고 하면 이쪽은 어떤 분류냐면 뭐 어느 정도 별도로 공부해야 될 게 아예 없진 않은데 자, 형법 공부할 때 형법 기본 강의든 뭐 심화 정리 강의든 형법 공부할 때 우리가 특별법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이쪽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냐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해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우리가 형법 공부하고 형소 공부할 때. 자, 형법 공부하고 형소 공부할 때부터 많이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쪽 법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실무에서도 많이 다루고 시험에서도 꽤 자주 언급되는 법이긴 한데 형법 공부하면서 강간죄 파트, 성범죄 파트 이런 거 공부할 때 형법상 297조 강간에 대해 강간음이 이런 거고 이런 거 처벌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어느 경우에는 일반법인 형법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폭법이 이렇게 우선 적용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성폭도 아닌 아청법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그리고 기본서든 마찬가지고 캡슐 뭐 정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그 성범죄 파트 공부 그 판례 쫙 보시면 성폭하고 아청 관련 판례들이 책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수업 시간에 또 아예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형법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중요한 것들은 다 다루죠. 그럼 이쪽 파트로 분류되는 이런 법들은 뭐냐면 이미 형법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공부를 다 끝낸 상황인 거고 말 그대로 뭐요? 이런 범죄 공부하듯이 막 시간 완벽하게 따로 잡아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형법 공부한 걸로 어느 정도 1차 공부는 끝난 거고 특별법 공부할 때는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좀 보면 돼요.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거고 시간 투여를 줄이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천년만년 막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을 쫙 돌려야 되니까. 지금 특별법도
정말 전체 범위 좀 범위를 늘려가지고 꼼꼼하게 강의를 한다고 하면 4일, 5일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약간 완급 조절해가지고 3일로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형 기본 강의 자체를 막 형법처럼 15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딱 10일에 끊고 그 중에서 딱 비율을 봤을 때 이 정도 해가지고 약간 완급 조절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물론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완급 조절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별도 공부를 약간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면 하지 말라까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약법 같은 거예요. 물론 형법체계 뭐 징벌적 추징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건 거기서 보고 끝내는 거고. 자, 이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얘들처럼 막 미리 따로 밑줄 긋고 판례 막 분류해가지고 공부하고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출제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출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혹시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범죄, 그 법률에서 어떤 범죄가 출제되면 기록에서 자, 얘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시험장용 법전 추죠. 법전에 없는 법이 나올 수도 있죠. 법전에 없는 법이 시험에 나오면 추가 법령을 주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냥 시험장에서 주어진 법전에 써있는 규정 내용을 정독하고 공소장의 공소사실 등 기록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사실관계나 증거 기록 등을 시험장에서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법을 읽어보면 아, 이 범죄는 이런 걸 처벌하는 거구나. 이런 키워드들이 구성요건 요소로 들어가 있구나. 그냥 시험장에서 읽는 거예요. 그런 걸 읽고 분석하기 위한 실력은 이미 형법, 형소법, 기록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미 여러분들 그 정도 실력은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갖춰져 있으니까 출제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렇게 법령 읽어보고 추가로 읽어보는 기록, 추가로 주어지는 기록 분석하면 내가 이 법을 무슨 마약법이니 특가법도 범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특가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게 아니죠. 특가법에서 안 다루는 법이 막 나온 경우도 이미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읽어보고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자료 가지고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답 맞추고 답안 쓸 수 있는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법이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특가법의 나머지 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건 예시가 없어요. 그냥 출제자가 출제하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특별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한 3일이라 그러면 이쪽이 한 이틀이나 이틀 반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 그리고 한 절반까지는 아니고 하루 정도가 약간 중요도 떨어지긴 하지만 확인을 해야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게 확인을 하고 형법에서 배운 걸 좀 리마인드하고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에서 약간 일반법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좀 하루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아예 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책에 그래도 좀 집어넣어 상대적으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읽어보자 하는 것들을 책에 집어넣는 것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쪽 부분에 집중도 떨어지고 그냥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책에 있는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틀 동안 이제 집중해가지고 다룰 가장 변호사 시험용으로 중요한 특별법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딱 책 폈을 때 제일 앞에 있죠? 일단 부수법은 중요해요. 부수법은 공부해야지 공부를 따로 안 하면 그냥 대충 형법에서 공부나 아예 이렇게 그냥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못 풉니다. 따로 공부를 해야 중요도를 올린다는 얘기는 따로 뭔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못 푸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부수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부수법은 중요도에 비해서 분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부수법 끝나버릴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딱 뭐냐면 결국 교통사고 관련 모든 법입니다. 교통사고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특별법 파트에서는 교통사고는 이미 사례 시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사례 기록에서 무조건 특A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뭔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특히 기록 같은 거 막 판례 없는 것도 막 낼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이 제일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도로교통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형법 시간에도 어느 정도 다 기본 언급이 끝나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좀 줄여가지고 얘기하죠.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있고 특가법에도 일부 규정 있죠. 그래서 얘들 교통사고 관련 법들은 그야말로 꼼꼼하고 어렵게 우리가 무슨 횡령배인 공부하듯이 막 중요 판례까지 하나하나 끊고 교재 정리까지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이제 꼼꼼하게 순서대로 배우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교통사고 파트 들어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순서대로 갑니다. 뭐 얘는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을 제일 먼저 공부해야 돼요. 이게 또 공부 순서가 있는데, 법이라는 게 도교법을 공부를 해야지 뭔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도교법을 아예 뭔가 기본 개념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나오는 이쪽 법들을 먼저 공부해버리면 공부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도교법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교특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가법 5조의 3등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부조법으로 들어가죠. 한 4일 동안 해야 될 걸 지금 3일에 몰아야 돼가지고 저는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요. 자, 195페이지 뭐 전체 조문 뭐 법전으로 보셔도 되고 책에 있는 지금 좀 발주해 놓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부수법에서 실제법상 범죄인 거죠. 중요 범죄는 딱 2개를 찍으시면 돼요. 체크해 보시면 2조 2항입니다. 2조 보시면 1, 2, 3항의 범죄가 있는데 2항 범죄가 중요해요. 2항 범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조예요. 부수법은 중요하긴 한데 분량이 많지는 않다 그랬죠. 그냥 딱 범죄 2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둘 중에서도 5조는 간단하고 2조 2항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것부터 좀 먼저 볼게요. 자, 5조로 갑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뭐 형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공부를 할 때 일단 조문을 먼저 봐요. 항상 책에 풀어 써 있는 의의나 막 이런 거를 보지 말고 항상 조문을 먼저 보고 조문을 정독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문에서 써 있는 걸로 찾아낼 수 있고 정리되는 정보를 최대한 추려내고 뽑아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조문에 써 있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추가되는 것들을 공부하겠다고 가셔야 돼요. 책에 풀어 써 있는 거로도 공부가 가능하고 조문 읽어서도 공부가 가능한, 무조건 조문에 써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시험장용 법전밖에 없죠.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써 있는 건 책은 못 들고 가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뭔가 좀 공부한 게 안 떠오르고 약간 아리까리 할 때 법전을 펴가지고 결국 해당 조문을 읽어보는 게 전부인데, 당연히 뭐야? 조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놓으면 똑같은 정보를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조문에서 이 단어가 이런 거였지 이렇게 딱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딱 법전 펴가지고 조문 볼 때 공부한 것들이 좀 더 떠오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약간 그 공부 시험에서 효율을 따질 것 같으면 딱 조문 가지고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좀 추가로 보는 걸로 가는 겁니다.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법 수업에서는 형법이랑 형소법에서 공부한 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거 형법에서 이렇게 한 거였죠, 형소에서 이렇게 한 거였죠 라는 멘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거든요. 당연히 기록 수업은 형법이나 형소 공부를 최소한 한 바퀴 이상은 공부한 걸 전제로 가요. 형법, 형소 공부를 안 하고 기록 공부 넘어오는 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거 형법 시간에 배우셨죠? 이런 거 형소 시간에 배웠죠? 이건 당연히 아시죠? 하고 막 이제 추가 설명을 할 건데, 당연히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뭐였더라? 아리까리한 분명 형법, 형소 얘기 이제 까먹은 게 확실히 있고 뭔가 수업 시간에 약간 집중도 떨어지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수업 들을 때 저는 당연히 아시죠? 하고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었나? 이건 찾아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체크를 또 안 하면 수업 끝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이거 형법에서 당연히 알아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수업 시간에 이거 찾아봤어야 되지라는 걸 까먹기 전에 기록 복수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 형법 형소책에 써 있는 것들, 제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모르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좀 먼저 찾아보는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복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형사법이라는 한 과목을 공부하려고 지금 시험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통합해가지고 유기적 연계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최대한 이건 형법이니까 형법 공부할 때 할 거야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웬만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본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5조로 바로 가죠.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예요. 5조는 간단하죠? 수표 위조죄, 수표 변조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위조의 개념, 변조의 개념을 설명 안 해요. 왜? 형법에서 다 배웠을 거니까. 자, 5조는 뭐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형법에서 배운 위조 관련 범죄가 통화가 있었고 유가증권이 있었고 문서가 있었죠. 뭐 인장 이런 거 넘어가고. 자, 그럼 5조는 뭐에 대한 특별법이냐면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법에서 어음수표법 배웠죠? 수표의 개념도 배웠죠? 자, 그러면 수표라는 것도 유가증권 안에 포함됩니다. 자, 유가증권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증서의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그 재산권 행사에 증서의 점유 이전을 요하는 게 유가증권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백화점 상품권을 들잖아요.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에는 그 증서 상품권에 100만 원의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그 10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 직원한테 내가 이 상품권이라는 증서를 넘겨야, 점유를 이전해야 100만 원짜리 물건을 나한테 팔고 넘겨주는 거죠. 전형적인 유가증권이에요. 수표도 마찬가지죠. 2억 원짜리 수표라고 하면 이 수표라는 증서에 2억 원의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는 거고, 이 수표를 가지고 2억 현금 대신 채무 변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 수표를 채권자한테 점유이전해서 넘겨야지 채무이행이 되고 재산권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표라는 것도 전형적인 유가증권의 일종이에요. 자, 그러면 뭐요? 부수법 5조 조문이 따로 없더라도 수표를 위조한 사람은 5조가 없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유가증권 위조죄가 그냥 됩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는 일반법이고 부수법 5조는 유가증권 중에서 수표만 떼가지고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 파트 공부할 때는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 변조 배운 걸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위조 변조의 개념은 형법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이점 위주로 추가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기록 공부는 형법 형소 공부를 1차적으로 한 걸 던져봐요. 이게 유가증권 위변조를 안 배운 상태에서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5조로 오셔가지고, 자, 유가증권 위조랑 비교해서 당장 조문을 읽어보면 뭔가 횡하죠. 뭐가 없어요? 행사할 목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본문 뒤에 가면 본문에도 써있긴 합니다. 근데 조문 가지고 좀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지 않는 게 일반 유가증권 위변조죄와 차이입니다. 딱 그 정도 일단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기본 공부 끝났어요. 더 공부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형법책 보시면 유가증권 위조죄 파트 판례에 수표 관련 판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중요한 건 이 책에서 다 있죠. 자, 그래서 수표를 위조 변조하면 형법에 우선 적용돼서 부수법 5조로 처벌됩니다. 자, 근데 옆에다가 비교 표시하고 적어두시면 돼요. 자, 형법 공부 해보셨으면 알지만 문서든 통화든 유가증권이든 위조 변조죄가 나오면 뭐 사례풀이든 판례든 뭐 책에 기본서에 써있는 거든 정리집에 써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항상 통화를 위조하고 문서를 위조하면 행사합니다. 행사를 안 할 거면 위조 변조도 안 해요. 행위자는. 그쵸? 항상 이걸 위조해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위조해서 2억짜리 수표를 위조해서 현금 2억 써야 될 때 대신 유통시키려고 이제 행사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위조라는 거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위조를 했으면 행사가 따라붙어요. 행위가. 사리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기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실관계가 뭘로 나오겠어요? 수표를 위조해서 그 위조한 수표를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교부해가지고 행사가 나올 겁니다. 사례시험 같으면 이렇게 위조하고 행사했을 때 가배죄책을 논하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서죄 배운 게 있으니까 문서죄식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조 검토해서 성립하는 걸 전제로 이제 행사하면 행사죄 성립하고 양죄의 죄수 관계의 실체적 경험이라는 거 판례다. 이거는 약간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객관식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부수법 조문을 몇 개 조문 안 돼요. 뭐 통조문을 보셔도 되고 책에 있는 건 뭐 다 거의 전부기도 한데 조문을 위아래로 쫙 훑어보면
5조의 위조 변조 규정은 있어도 부수법 조문 전체를 훑어보면 딱 뭐가 없어요? 행사죄가 없어요. 형법 같으면 몇 조에 따라 위조한 거를 이렇게 행사하면 처벌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을 건데 죄형법정주의죠. 부수법 같으면 행사죄 규정이 없어요. 그럼 당장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수표를 위조해서 행사한 사람의 죄책이 위조한 부분은 부수법 5조일 건데 행사는 어떻게 해요? 부수법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니까 규정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수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행사 부분은 무죄인가 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죠. 방금 그냥 지금 설명하는 게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부수법에는 위조 변조한 수표를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표를 위조해서 행사까지 한 사람의 죄책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그냥 어떤 법이든 이거 뭐 다 나와요. 특별법, 일반법이 있으면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적인데요. 유가증권 위조 일반법 형법상 부수법 5조 특별법에서 수표를 위조한 건 부수법 5조가 우선적이 되는 거죠. 목적도 필요 없이. 자, 근데 뭐야? 특별법이 없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일반법으로 돌아가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죠? 부수법 5조가 없으면 무죄가 아니라 일반법이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이에요. 자, 그러면 행사를 따져봐요. 위조 변조한 수표를 행사를 했으면 부수법엔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일반법이 형법으로 돌아가고 수표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그 서설을 길게 푼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형법상 위조, 변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에서 가배죄책은 위조, 변조 부분은 부수법 5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행사 부분은 형법상 위조, 변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하고 이제 성립하는 범죄가 2개 이상이면 항상 마무리는 죄수 검토죠. 그 양죄의 죄수는 실체적 경합관계 있다로 끝나요.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 틀린 사람들은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잖아요. 5조 할 때. 자,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하면 5조 기본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5조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왜 다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형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위변조의 개념이 부수법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좀 이쪽에 특이한 판례 몇 개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 전에 하나만 더. 자, 5조로 가셔가지고 자, 변호사 시험에서는 법정형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민사기록과 달리 형사기록에서는 청구 취지를 안 쓰죠. 그러니까 형사로 따지면 주문. 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식의 선고형을 때릴 것 같으면 처단형의 범위고 하는 거를 우리 변시 형사기록에서는 시험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단형의 범위나 선고형 같은 거 정함에 있어가지고 법정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시용으로만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형법도 마찬가지고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법정형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비교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다녔으니까 다 아시죠? 자, 처단형의 범위나 선고형을 뭔가 출제가 되고 풀어가지고 시험 보고 문제 답까지 맞춰야 되는 과목이 있죠. 형제실이에요. 검찰실무에서 좀 이제 신경 써야 되고. 특히 형제실 같으면 내가 만약에 형사재판 실무용으로 이 특별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어도 좀 형제실용으로 특이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위해서? 처단형의 범위 구하고 그 범위에서 뭔가 양형 고려해서 선고형을 때리는 답안을 쓴다라고 했을 때 법정형을 형제실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실 하실 분들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자, 5조가 법정형이 좀 특이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써있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서 1년 이상이라고 써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서 각오를 해야 돼요. 1년 이상 30년 이하죠. 왜 30년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형법 42조 본문이죠. 그러니까 각칙 규정에는 1년 이상이라서 단기 1년만 써있고 상한이 열려있지만 각칙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이죠. 총칙. 형법 42조 본문에서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하면 50년까지니까 1년 이상이라고 써있어도 머릿속에서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인 거예요. 특히 형제실 하실 분들은 약간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 체크하시고. 자, 근데 유기징역화
수표 금액 10배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위조 변조한 수표에 써있는 그 수표 금액 있죠? 거기다 곱하기 10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이에요. 물론 이제 5만 원 이상이겠죠? 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체크를 어디 하셔야 되냐면 유기징역 과여과. 과에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형제실용으로. and죠? 또는이 아니에요. 자, 뭐랑 비교하시냐면 아직 안 보긴 했는데 2조 2항의 법정형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경우 1항과 같다 해서 1항의 법정형을 갖다 쓰니까 이제 1항에 써 있는 걸 보시면 되죠. 자, 1항 보시면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이에요. 자, 여기는 또는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과하고 위에 있는 또는을 좀 비교해서 묶어주시고, 그리고 수표의 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이죠. 자, 이게 이제 형제실용으로 왜 중요하겠어요? 5조의 벌금은 필요적 병과예요. and라고 돼 있죠. 과라고 돼 있죠. 자, 필요적 병과니까 어떻게 돼요? 처단형의 범위 구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각총상선이죠. 형의 선택을 먼저 해요. 자, 2조 2항의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처단형의 범위를 구함에 있어 일단 뭐 해야 돼요? 형의 선택, 징역을 때릴 건지 10배 이하 벌금을 때릴 건지부터 선택을 하고, 만약에 징역형을 선택했으면 그 징역형 선택한 것, 징역형에 대해서만 나머지 가중감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단형의 범위와 최종적인 선고형에는 징역만 둬요. 자, 근데 5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and죠. 징역, and, 벌금 둘 다 처한다. 그럼 이 경우는 뭐가 안 들어가요? 형의 선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5조의 경우는 징역, and, 벌금이 처단형의 범위, 선고형이 항상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이거 누락하면 틀리는 거예요. 뭔가 항상 또는이 주로 나오니까 또는에서 형 선택하는 거가 익숙해가지고 5조가 필요적 병과한 거를 누락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징역 선택해가지고, 시험에서는 보통 징역 벌금 징역 선택한 걸 전제로 계산하라고 나오죠. 징역 그냥 선택해가지고 가중감경 열심히 해봤자 선택해서 징역만 뽑는 순간 그 답은 틀린 거예요. 처단형의 범위는 말 그대로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객관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필요적 병과를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필요적 병과가 여러분들 공부 범위 내에서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변시용으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변시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형제실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조 2항으로 가요. 일단 기본적인 범죄 설명이랑 조문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조 2항으로 갑니다. 이 범죄가 훨씬 중요해요, 시험에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아까 이제 선택적이었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흔히 부정수표 발행이다라는 표현도 쓰죠. 자, 그러면 2조 2항은 뭘 처벌하는 거야? 자, 수표의 본질이 뭐 여러분들? 상법 시간에 객관식 지문이 나오죠. 어음수표의 본질은 실질적인 이행기의 연장이다, 이런 지문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수표라는 거는 왜 실질적인 이행기 연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채무자입니다. 내가 공사 도급을 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공사 기간이 막 끝났고 공사가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건물 올린 내 수급인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공사 대금 줘라라고 하겠죠. 자,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내가 이 수급인한테, 내 채권자한테 현금 2억을 싸줘야 돼요. 그날 내가 이거 이행 안 하면 나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막 압류 들어오고 내 지금 직장 막 회사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수요일까지 현금 2억을 지금 쏴줘야 되는데 당장 나도 받을 돈이 밀려가지고 현금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일날 이제 채권자가 돈 주세요 하고 찾아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현금 대신 2억짜리 수표를 써가지고 발행 주는 거죠. 자, 현금이 아닌 그냥 수표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한데 왜 그 2억짜리 수표를 내가 2억 대신 현금 대신 줬을 때 채권자가 이걸 순순히 채무이행으로 생각하고 받아서 가요? 이 수표라는 거를 채권자가 받아서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현금화 시킨다고 하죠. 이 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은행으로 찾아가 가지고 은행 창구에 저 이거 수표금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2억짜리 수표를 은행에 딱 들이밀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수표 들어왔네 하고 탁탁탁 쳐보고 누구 계좌에서?
애시당초 처음에 발행한 사람 계좌에서 현금 2억을 빼가지고 수표를 들고, 수표 소지인이라고 하죠. 수표를 들고 온 사람한테 아이고 2억,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현금 2억을 딱 그대로 창구에서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실질적인 이행 연장이에요? 결국 발행인 계좌에서 2억 돈이 나가는 건 똑같아요. 현금으로 주든 수표로 주든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은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현금으로 싸줄 것 같으면 당장 변제기일인 수요일에 바로 싸줘야 되는데 수표를 수요일에 대신 써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수요일날 채무불이행을 면하고 그 수표라는 게 바로 은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수표라는 게 돌고 유통이 되죠? 유통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은행에 접수해 돈이 나가면 수표가 돌고 돌아서 결국 은행 창구에 지급 제시라는 표현을 써요. 지급해달라는 수표 제시니까 지급 제시라는 단어가 지금 종료에도 나오죠. 지급 제시 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사이 2억을 융통하고 빌리고 막 계좌에 채워넣기만 하면 당장 수요일에는 2억이 없어도 다다음 주까지만 2억을 계좌에 채워넣으면 거래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수표라는 거는 결국 실질적인 이행기 연장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요? 그런 식으로 수표가 돌고 돌아가지고 다다음 주 월요일날 은행 창구에 들어갔을 때 내 발행인 계좌에 2억이 딱 충분히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그 수표 들고 있는 사람한테 2억을 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모두가 행복하죠. 자, 그럼 2조 2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조 2항은 어떤 행위를 나쁜 걸로 뭐 금지되는 거 말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누구를 지금 처벌하는 거예요? 수표를 애시당초 2억짜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발행인이 피고인인 거죠, 지금. 자, 왜 발행인을 처벌해요? 방금 말한 수표의 본질을 해야 하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어떤 행위? 수표가 돌고 돌아서 결국 은행 창구에 들어갔을 때 발행인 계좌에 2억이 차 있어야 돼요.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엔 돈이 없어도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돈을 채워 넣을 자신이 있어야 수표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지금 2조 2항은 뭘 처벌하는 거예요? 결국 수표가 돌고 돌아서 소지인이 2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이제 은행 창구로 가서 지급 제시를 했습니다. 수표 금액 2억 주세요. 왜? 나도 얼른 2억을 받아야지 내 직원들 월급 주고 막 나도 집에 소고기 사 먹으러 오늘 갈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은행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딱 수표 받아보고 컴퓨터 계좌를 쫙 쳐보더니 은행 직원이 되게 난감한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수표를 발행하신 분 계좌에 2억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야?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자, 수표 계약이라고 하죠. 수표라는 거는 뭐라고요? 일단 발행한 사람하고 은행 사이에 수표 계약이 있어요. 4명이 수표 들어오면 4개씩 돈 내줘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의 수표 계약이 해지돼서 그 수표 이미 계약 해지된 거여서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이 안 나가죠. 그리고 거래 정지 처분, 무슨 다른 사유로 있어가지고 무슨 계좌 압류 같은 게 막 들어가가지고 그 계좌에 돈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수표가 은행에 지급 제시가 됐는데 이런 사정으로 돈이 안 나가면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아무도 수표를 받으려고 않겠죠? 그럼 수표제도의 본질이 막 어쩌고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수표라는 거 은행에 들어오면 지급 제시가 될 거라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유통되는 거니까 그런 신뢰관계를 침해한 발행인을 처벌하는 게 2항입니다. 설명이 복잡해서 그런데 말을 간단히 뭐예요? 수표 부도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은행에 넣었는데 돈이 안 나오면 그 수표 부도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2항입니다. 자, 그래서 2조 2항에서 부정수표 발행을 처벌하고 5조에서 수표 위조 변조를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조 2항이 또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상대적으로 4항 때문에 중요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4항 읽어봅니다 이제. 자, 2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 작성한 자, 피고인 행위자죠. 그 발행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체크해요. 소송조건 관련 공소기각 사유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수표를 찾아온 경우예요. 범죄는 이미 성립을 했고 지급거절돼서 이미 범죄는 성립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2조 2항으로 기소돼서 처벌될 일만 남았는데 공소제기 전이든 후든 그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를 들고 있는 소지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지인한테 수표를 찾아와서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한테 저 수표 찾아왔어요, 회수했어요 라고 들이밀면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예요. 공소 제기 전이면 공소 제기 전 회수됐는데 기소됐으면 법원의 조치가 뭐겠어요?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 후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회수가 되면 반의사불분죄랑 똑같죠. 327조 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자, 수표 회수예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 자, 그 다음에 또는 뒤에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의, 자, 이게 뭐예요? 이건 딱 익숙하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소지인이죠. 그래서 명시의사에 반하는 경우 역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327조 2호 6호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소송 조건으로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일반법 형법에서 보지 못한 거죠. 수표 회수. 그러니까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문제 내기가 좋아요. 유죄인 거 같은데 공소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빼기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중요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조 2항은 사항이 붙어 다녀요. 근데 5조에는 또 그런 점 없는 거는 그냥 조문으로도 바로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기록 풀이용 이런 걸로 좀 볼 게 뭐가 있냐면 7조로 가요. 금융기관의 고발 의무입니다. 자, 특별법 공부할 때 뭐 형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중요 범죄를 공부할 때 우리 이제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 기록에 이런 범죄가 나오면 항상 좀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뭔 소리냐면, 자, 부수법, 이런 수표 관련 부수법 범죄가 출제가 되면, 자, 우리 기록 문제가,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기록 문제는 항상 50페이지의 시험 문제를 맞춰주죠. 우리 그 변식 기록 문제지를 보시면, 물론 요새는 하도 기록이 두꺼워지는 경향이어가지고 한 50 뭐 생략 증거까지 페이지 보면 한 막 53페이지, 51페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0페이지의 기록을 끊어 맞춰줘요. 끊어 맞춰준다는 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변식 기록도 이거를 생략하지 않고 정말 실제 풀 기록으로 보면 100페이지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요새 기록 같으면 200페이지도 넘어가거든요. 요새 시험 같으면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기록이 좀 두꺼워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해요? 원래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기록을 여러분들이 이걸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2시간 동안 이걸 다 줘버리면 쓸데없는 거 쳐내고 막 쓸데있는 것만 분석해가지고 2시간 안에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를 해요? 그 100페이지 중에서 시험 문제 풀고 정확한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 없거나 중복되는 건 다 빼버려요. 생략이라는 거예요. 생략 증거. 다 빼버리고 필요 있는 거 이거를 안 넣어놓으면 문제 못 푼다만 남겨가지고 그야말로 딱 50페이지에 겨우겨우 끊어 맞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기록 같은 거 보면 원래는 한 페이지에 들어갈 게 어떻게든 50페이지 페이지를 아껴야 되니까 이게 절반 나눠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이런 기록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기록이 두꺼워져가지고 생략할 수 없는 게 많이 나왔어. 근데 어쨌든 50페이지 끊어 맞추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중요 범죄를 내가 기록에서 문제 풀 걸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항상 어떤 범죄가 나오면 어떤 법이 나오면 기록에서 웬만하면 생략되지 않고 이 범죄에 대응하는 중요 서류가 한두 개씩 있어요. 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2조 2항이든 5조가 출제가 되면 중요한 기록이 뭐가 있냐면 고발장이 나옵니다. 수표가 나오면 고발장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생략도 잘 안 돼. 이건 생략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만들어 오면 하는데. 자, 고발장이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고발장이냐면, 자, 고발인 명이에요. 고발인이 이 고발장이 누구 명의로 들어가냐면, 뭐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대학동 지점장, 우리은행 대학동 지점장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땡 인까지 해가지고 은행 지점장 명의로 가요. 뭐 은행 장 명의로는 안 들어가고. 자, 왜 이 고발장이 들어가겠어요? 자, 7조 봅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금융기관의 고발 의무가 있죠. 자, 1항 보세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2조 1항 또는 5조 위조 변조 들어가죠.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자, 2조 2항이죠. 부정발행 수표. 2조 2항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할 때 날짜는 중요하잖아요. 30일 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는 거 의무적 고발이죠. 자, 갑자기 왜 금융기관이 고발해요? 수표라는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정발행 수표니 위변조 수표가 떴을 때 결국 이 수표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은행으로 들어가요. 수표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발행 수표든 위조변조 수표든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고 이런 나쁜 짓의 결과 부정발행 수표과 위조변조 수표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누가 1차적으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 딱 접수해서 쳐봤더니 부정발행이고 쳐봤더니 이거 위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 발견하는 기관이 은행이니까 법에서도 발견했으면 무조건 고발해라요. 범죄를 발견했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부수법 수표 2조 2항이든 5조든 기록을 구성할 때 가장 수사의 단서이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은행에서 접수시킨 7조의 고발 의무에 따라 고발하는 과정에 접수된 고발장이 가장 중요 서류가 돼요.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명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왜 이 고발장이 중요하냐면 항상 이건 실무적으로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이라는 건 결국 실무 기록이니까. 고발장에는 항상 별첨 서류가 있어요. 별첨, 별지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별도의 서류면 결국 하나의 서류로 취급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고발장에는 항상 별첨 문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발견하는 바 부수법 7조에 따라 고발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였는 바 이 문장 안에 별지 기재와 같은 수표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거든요. 여기 별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표 사본이 들어가요. 그럼 2조 2항에 따라 부정 발행된 수표 사본이니까 뭐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5조에 따라 위변조 발견된 위조 수표 변조수 발견된 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입니다. 그럼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수표 기재사항 같은 게 다 그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써 있는 거예요. 요게 수표 사본에 붙어가지고 고발장으로 접수돼서 우리 딱 기록 문제를 펴봤을 때 수사기록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수사기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하는 게 원칙이고 이 고발장은 수사의 단서니까 앞부분에 있어요. 뭐 밑쯤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보라고. 그럼 이 수표 사본이 왜 중요하겠어요? 결국 고발장이 중요 서면인 거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수표 사본을 여러분들이 봐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뒤에서 추가 판례 같은 걸 공부할 때 요런 것들이 활용돼요. 자, 내용은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요. 자, 여러분들 부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수표를 보면 여기 수표 금액이 있고 뭐 어디 수표 해가지고 은행도 막 써있고 해요. 수표 금액란이 있어요. 2억짜리면 여기 공하고 괄호하고 2억은 뭐 이렇게 써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뭐도 있겠어요? 발행인도 있어요. 발행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뭐 홍길동이다 해가지고 도장 같은 것도 찍혀 있겠죠. 그리고 또 발행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음수표법 상법에서 배우면 수표 요건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거 수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음수표법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발행일이에요. 일. 몇 월 며칠 날 발행한 거냐. 날짜 쓰는 난이 있어요. 자, 그럼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부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막 2억 원 다 써있고 발행인 누구 도장까지 다 찍혀있는데 여기가 공란인 수표가 있어요. 이건 어딜 봐야 확인돼요? 수표 사본을 봐야죠 확인돼요. 발행인이 공란인 상태로 발행했다는 문장을 일부러 다른 기록에서 다 빼버리거든요. 공소장이 같은 데서. 그럼 어디서 딱 확인해야 직접적으로 쟁점과 결론이 나오는 거야? 여길 딱 눈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가 회행안이 비어있어요? 그럼 무슨 판례가 딱 떠오르냐면 이 판례야. 발행일이 공란으로 써있는 발행일이 미기재인 수표는 전담무죄 2조 2항 전담무죄 사유거든요. 이 판례가 2조 2항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판례야.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찍으면 이 판례 찍거든요. 유죄냐 무죄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중요하죠. 실무에서 이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전담무죄니까 뒤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 자, 발행일 미기재 수표다. 아이고 그러니까 무죄 나왔구나 해서 이제 얼른 찾고 답 쓰고 이제 나머지 풀어야 돼요. 다른 거. 이제 이건 쟁점과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런 걸 어딜 봐야 확인할 수 있다? 고발장에 붙어있는 수표 사본을 눈으로 확인해야 아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표 사본이 붙어있는 고발장은 생략될 수 없는 중요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수업할 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범죄가 나오면 이 중요한 서류로서 기록으로서 이런 게 있고 이런 서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이 조문 표현이나 이 판례 관련해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게라는 설명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수법 같으면 고발장이 중요하고 그 고발장이 항상 붙는 법적인 근거가 7조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문개관 마지막으로 6조를 봅니다. 얘는 검찰 실무 하시는 분들, 형제실 하시는 분들 또 용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형소 객관식 한지문용으로 좀 하나 체크하면, 자 6조입니다. 일단 읽어보죠. 이 법, 부수법이죠.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소법 334조 1항에 따른 간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에 체크하시고, 하여야 한다는 거 뭐야? 필요적 간합 명령이에요. 자, 일단 간합 명령, 형소에서 배운 거 떠올리셔야 돼요. 형법에서도 배우죠? 자, 형의 종류, 부수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유죄 판결에서 선고형의 종류를 형, 노유, 몰패, 추한과 해가지고 주형부터 몰패, 추한과 부수형을 순서대로 잡죠? 마지막에 가가 나오잖아요. 그 가가 간합명령이죠? 자, 간합명령은 어떤 주형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벌금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간합명령의 의의는 뭐다? 벌금도 형이니까 그 벌금 2억이 1심에 선고됐다 하더라도 2, 3심까지 거쳐서 확정이 돼야 집행이 가능해요. 확정에 대한 판결 흐르기 발생하는 거죠. 집행이 가능하고. 자, 근데 벌금의 경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1심에서 피고인한테 벌금 2억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를 해요. 그럼 2억을 집행을 하고 싶어도 바로는 안 되죠. 아직 미확정 상태니까 3심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피고인이어도 1심에서 2억 정도 선고됐으면 이거 엄청나 세게 나왔고, 이게 아무리 뭐 2, 3심 상소를 제기한다래도 깎이면 깎였지 무죄까지 자신이 없고, 결국 뭐야? 한 몇 달, 몇 년 있어서 이제 3심까지 확정되면 결국 내가 2억을 생으로 토해내야 될 거가 뻔히 예상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히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죠. 상소심 진행 과정에서 계속 재단을 은닉하고 빼돌리고 막 펑펑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확정돼가지고 검사가 집행을 하려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빼돌리고 써버리고 돈이 없어요. 집행이 안 돼요. 그런 식의 집행불능의 위험성이 있을 때 법원이 간합을 때리죠. 간합명령은 뭐야? 원래 형이라는 거는 확정돼야 집행 가능한 건데 간합명령을 선고하면 벌금 집행을 미확정 상태지만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류에 대한 가압류처럼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이제 벌금을 집행해서 뺏어 놓고 3심에서 무죄로 바뀌면 돌려주면 되는 거고, 3심에서 유죄 그대로 확정되면 그냥 미리 받은 거 빼돌리지도 못한 거 해놓은 거 그대로 그냥 국고 기속되는 거죠. 자, 그런 게 간합명령이고, 딱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형소법상 간합명령은 조문 써있죠? 334조 1항 읽어보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 형소법상 간합명령은 임의적 간합이에요. 할 수 있다요. 법원이 재량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6조 방금 하여야 한다에 체크하라 그랬죠? 부수법상 간합명령은 필요적이에요.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서 검찰 실무에서 공소 제기할 때 부수법을 기소할 때는 항상 6조 적용법조가 같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 형제실에서도 부수법 유죄 벌금 때릴 때는 또 5조는 또 벌금이 필요적으로 들어가죠. 5조는 또 무조건 붙어요. 물론 안 붙는 경우에 서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뒤에 판례 보면서 보고. 그래서 벌금 때릴 때 형 선고할 때도 무조건 6조를 누락하면 또 틀린 거예요. 누락을 방지하는 거죠. 실무 과목, 다른 실무 과목 하시는 분들은 6조의 존재만 체크하면 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법전 펴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아, 그런 거 있었는데 뭐였지 하고 딱 펴가지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게 기본적인 부수법 조문개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6페이지로 가서 2조 2항부터 이제 세부 내용 보는데 좀 쉬었다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19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